그래서 의료 이런 편익이 이 지역 주민한테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이제 지역 유출이나 또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꾸 쏠림으로 이렇게 되니까 의사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산업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을 적절하게 잘 분배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사 포커스인도 새해 첫 방송입니다. 환자도 서울로, 의사도 서울로, 이게 부산의 의료 현실입니다. 부산 시민이 서울에서 한 해 1,600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부산 의사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부산 의사를 못 믿기 때문일까요?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여론이 비등한데 정부는 이번 달 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층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토론은 부산의 의료 현황과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전창환 좋은강암병원 유방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박상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산부인과 주임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큰 병이 이렇게 걸리면은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저희가 뭐 특정 질환으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서울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전원을 가시겠다는 분들이 꽤 있는 형편입니다. 수도권으로 진료가 여기 유출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되고 그 외에 진료 외의 비용도 같이 증감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안타깝고 송구한 상황이지만 암 진단과 동시에 수도권의 병원으로 전원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환자들이 적잖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암 환자가 특히 서울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가는 이유를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가 의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병원 인지도 때문이다. 주위 사람의 권유와 추천 때문이다. 최신 의료 장비 이용을 할 수 있다. 병원의 규모다 이렇게 하는데 의사 신뢰도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과 수술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간이식이 있습니다. 네. 가장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이식의 경우에 부산의 4개 의과대학을 포함한 1개 종합병원에서 현재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혈액불일치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산에서 충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환자에게 저희 지역의 의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기보다 환자의 선입견도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과장님 어떠세요? 소비자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죠. 네. 저희가 아무리 의료가 표준화되어 있고 동일한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뭔가 소비자의 선택이 그렇다라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겸허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입관 내지는 전제를 없애려고 하면은 우리 부산의 의료기관이나 의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 저희 부산의 의료 수준이나 또는 진료 결과에 대한 홍보를 병원 주관이든 지자체 주관이든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병원 적정성 평가, 암 치료에 대한 등급을 먹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등급이 1등급 받는 병원이 서울이 수도권이 많기는 하겠지만 네네. 부산의 4개 대학병원도 항상 1등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결과는 암 치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규모 자본에 의한 의료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정부의 노력에 관계된 부분인데 1989년까지 이 권역 치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역 권역 내에서 환자가 진단이 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그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상급병원이나 수도권으로 전원하는 체제가 있어서 권역 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후에 권력 진료가 없어지고 환자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할 만한 그런 장치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 체계,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도 분명히 의료 전달 체계. 예, 분명히 그 큰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KTX도 빠르게 아주 편하게 뭐 전국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용도 일치한다면 서울 쪽이 조금 더 훌륭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허들이 굉장히 지금 네네. 낮을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쩌면 지방 의료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부산의 환자가 이렇게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면서 지출하는 진료비에 대한 통계 그림이 저희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2년 재작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960억 원이 증가가 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서울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 20년 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네. 바로 어느 병원에 가서 나 서울에서 진료받고 싶어요. 서울에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게 사실 지방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역이 없어지고 병원 선택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뭐 교통망의 확충 이런 것들도 수도권의 의료 쏠림의 한 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프라의 차이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의 역외 유출을 좀 더 가중시키게 되고 환자의 역외 유출은 또 더불어서 필수 의료 인력의 또 서울로의 유출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지역 의료의 여력들을 더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악순환으로 서울을 더 선택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끔 듣는 얘기가 돈을 조금 더 쓰고 가족이 좀 희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혹시나 할 수 있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그 진료 전달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인증평가라는 형태로 병원이 적정하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암종별로 치료나 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등급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수가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보험의 어떤 그 적용 기준 역시도 네네.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어쩌면 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치료를 하고 싶어도 어쩌면은 그 표준화된 치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치료가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그 치료가 표준화돼 있고 그 표준화돼 있는 것은 국민건강의료보험 그 하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진료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뭔가 특정한 치료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족이나 환자의 희생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드는 그런 노력 때문에 생기는 그 정신적, 육체적 어떤 희생들이 더 필요하지 금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던데요. 치료 잘 받으면 사망하지 않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망한 비율이 회피 가능 사망률이다. 맞습니까? 예. 네네. 거기에 대한 그 통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전체 사망률 및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요. 전국하고 서울, 부산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회피 가능 사망률을 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전국 기준보다도 조금 높고요. 서울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로 지금 사망률이 높고요. 그래서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네네. 사실 이제 충분한 예방 활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었느냐,
적절한 시점에 치료가 들어갔느냐가 사실 회피 가능 사망률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통계로 암 사망률이 부산이 전국에서 이제 1등을 네. 했다고 네. 작년에 굉장히 그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된 적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부산시장님과 같이 사계대학병원장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네네. 우리가 암 사망률이 높고 네. 회피 가능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까 봤을 때 일단 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암의 성상과 병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방을 암 예방이라고 한다면 검진이 되겠죠. 조기 네네. 검진이 네네. 되겠죠. 부산 시민들이 조기 검진을 받는 암 검진을 받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라는 것과 그래서 그 결과로 진단이 되는 시점에 있던 병기가 상당히 높더라. 그리고 예후가 안 좋은 췌장암이라든지 예후가 안 좋은 암의 발병이 그만큼 높더라는 게 사실 이게 네, 그때 네. 안 좋은 사망률의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회피 가능 사망률, 그럼 예방 활동을 우리가 충분히 했는지, 그래서 적절하게 병원을 제대로 찾았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게 부산 시민들 그리고 부산에 있어서 병원을 찾는 그 빈도가 좀 작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 회피 가능 사망률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치료 가능 사망률과 예방 가능 사망률을 이야기합니다. 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실제적인 의료의 수준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데 예방 가능 사망률은 공중보건 정책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의 회피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그 중에 예방 가능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옛날에 구도심 지역 또는 고령화가 많은 지역에서 이 예방적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지역에서 그 예방적 사망률이 높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건 의료의 체계가 문제가 있거나 네, 또는 네, 네. 공중보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선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반면에 치료 가능 사망률은 오히려 인천이나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특광역시 중에 5번째 해당되므로 이 회피 가능 사망률만으로 부산의 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통계의 그 분석적인 부분을 보니까 그런 네네. 면이 분명히 네, 그런 있습니다. 부분들이. 의대를 정원한다고 해서 그 인력들이 전부 이 필수 인력 분야에서 전문가 교육을 받을 것이냐는 게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암센터는 미국 휴스턴 시골에 어쩌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암센터가 거기 있고 많은 환자들이 거기를 찾아갈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먼저 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서 반대 10%에 비해서 찬성이 89.3으로 90%인데요. 의사협회는 정원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를 할까요? 네, 이제 의사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첫 번째는 필수 의료 네. 인력의 부족, 두 번째는 지역이나 또는 종별 편차, 그러니까 의원이나 병원급의 의사가 모자라는 것과 상급병원 의사가 모자라는 이런 종별의 편차 차이에 관계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지방의 의료 인력이 늘어나거나 또는 그 의원급이나 병원급의 환자 수 증가에 대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들이 전문의 수련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10년 전에 대략 한 3,500명 정도가 전문의 자격을 땄는데 지금은 한 2,800명 정도가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위 일반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독립진료를 하게 되고 이 독립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거의 7, 80%가
성형이나 피부과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의대를 정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원 인력들이 고스란히 독립진료를 통한 이 미용 분야에 정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국가의 진료비 증가에만 증가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뭐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고요. 지난 10년간 간호 인력의 정원이 6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호 현장에서의 어떤 처우가 개선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뭐 1년 만에 퇴사하는 간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장롱 면허만 양산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약 22만 명 정도인데 장롱 면허 유휴 간호사도 그 절반에 한 47%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대를 정원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에 뛰어들 인력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의대 정원보다는 필수 의력이나 지역 의료 인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원 부분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인력으로 법제화해가지고 양성을 하는 그런 방향은 불가능합니까? 실제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정원이 좀 증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방 의료원, 특히 중증 질환을 담당하는 그 의사 수는 진짜로 부족한 것이 맞고요. 이거는 중증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사업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당직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대우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거는 예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졸업하는 의과대 학생들이나 전문의 수련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필수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중증 의료라고 얘기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의 전공 선택이 매우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정원만 늘린다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지원을 할 거냐. 그러니까 독이 지금 밑이 빠져 있는데 밑이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붓는다고 어느 정도는 채워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셀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번 다시 정책 입안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교육처럼 백년지대계로 생각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OECD가 발표한 의사 한 사람당 환자 수에 대한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림 같이 보시죠. 2021년의 통계인데요. OECD 의사 한 명당 평균 환자 수가 대한민국이 6,113명이고요. 일본보다 우리가 또 굉장히 한 2,000명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1,78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한국이 의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3.4배나 많습니다. 이거하고 또 의대 정원의 한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의사 수가 분명히 작은 것이 맞고요. 근데 이 미국은 어떨까 해서 봤더니 미국도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은 2.7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왜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외래 진료 횟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상 수를 봤더니 OECD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죠.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뭐 호주 같은 경우에 의사 한 번 만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는 의사를 찾기가 너무 쉬운 상황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 1인당 환자 수, 진료 건수에 나는 그 통계를 보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병상 수가 일단 3배 가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입원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의사 수는 늘려야 되는 게 맞고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서 필수에 투자되는 부분이 맞지만 의료 시스템이 다른데 의사의 수, 환자의 수만 가지고 이게 평가할 부분이냐라는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이 과연 그런 필수 의료, 중증 의료에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의사 수 전체가 부족한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신 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접근도에 따라서 진료의 양이 산술적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게 의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1인당 환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에 들어가는 그 비용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17%에 비해서 우리는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의사가 모자란다기보다 부지런한 의사에 의해서 의사당 환자 수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서울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역을 떠난다. 서울 대형 병원 내의 전공의 현황을 같이 보시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온 의사가 2배나 많이 있고요. 근데 안과, 성형외과는 절반 정도고요. 자, 이렇게 지역에서 길러낸 그런 인재들이 수도권과 서울로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비단 의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도 그렇고 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어쩌면 좀 국가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병원만 놓고 이렇게 본다면 2026년까지 서울 메이저 병원에서는 지금 분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서울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이 지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00병상을 감당할 만한 많은 의사 인력들이 또 필요하게 될 테고, 그거는 지방에서 있는 의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래서 지방에 많은 배정을 해가지고 의과대학 TU를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서울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게 됩니다. 의사도 적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보상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없다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적당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문제도 이거는 이제 꼭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지원자가 0명이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부분 대학에 계시는 그 스태프 선생님께서 전공의가 하던 일들을 응급실에 방문해서 환자를 직접 초진 대면하고 검사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그런 임상 전임 교원들이 실제적으로 임상 과정에서 번아웃되는 현상들이 생기고, 더욱이 그런 것들이 후학을, 다음 전공의를 뽑아서 잘 양성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단순히 의과대학을 늘린다고 해서 이제 될 일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가지고 환자가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인재들을 이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기본 시작이 의과대학, 4개 의과대학 내에서의 그 지역 인재를 이렇게 좀 많이 뽑는 그런 과정들도 아주 밑단계에서 수련의 과정에서의 인력들을 더 확충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의료의 미래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의사의 수도권 쏠림으로 같이 연결되고, 이러한 의료의 그 지방 분권의 붕괴는 전체적인 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지방 소멸이라는 명제까지 저희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지역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어쩌면 굉장히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일하게 어쩌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어떤 도시 기반이라고 생각되는 의료 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 의료진들이, 의료계가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을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사들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의료, 부산 시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일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대표.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이동하던 도중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대표를 덮쳤습니다. 오른손에 든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이 대표는 그대로 쓰러졌고 1.5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에서 임시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피를 흘렸지만 줄곧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은 현장에서 당직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없는 충남 지역 거주자로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이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해를 좀 맞이하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네. 부산의 현안을 좀 챙기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도부와 부산시당 그리고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가덕 신공항이 보이는 대항전망대에서 이 일을 모이게 되었고요. 부산시의 현안 브리핑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네네. 이후에 다음 일정을 위해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피의자를 통해서 피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목의 경정맥 손상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심각한 수술 이후에 회복 네. 진행 중이신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 피습 사건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고요. 정치권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보세요? 네, 여야 모두 엄청난 충격과 네.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당수거든요. 본인들의 대표가 이런 충격적인 테러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전체가 충격에 빠져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정치를 하고 같이 국정과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흉기로 목을 찌르는 이런 테러였기 때문에 모든 정치권이 좀 충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라지고 나아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성과 극단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변화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었는데 일단 관련 뉴스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커터 칼에 오른쪽 얼굴이 11cm 남짓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열흘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옥살이에 불만을 가졌던 이 남성은 구속을 앞두고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를 찾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병을 내던져요. 재작년 3월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적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원을 하던 거리에서였습니다. 이 남성은 둔기로 송 전 대표 머리를 여러 번 때렸는데 송 전 대표가 종전 선언을 방해하고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역시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일찍부터 달아오른 선거 분위기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들이 부각되면서 높아지는 사회적 갈등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부터 이 정치인 피습 사건이 종종 있어오기는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음모론이나 색깔론 그리고 대결적 구도만 좀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 그리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이러한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쟁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좀 더 생산적이고 유능한 정치로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분들께서 양극화에 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정치가 역할을 해야 이러한 테러도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귀결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이회창 저희 한나라당 전 총재께서 계란 테러를 당하신 적이 있고요.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목을 찌르고 이 테러의 수위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혐오받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극심하게 혐오받는 영역으로 정치가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이런 극한 대립과 또 이념 갈등들이 국민들께 이런 극심한 혐오감을 심어줬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잘못된 이런 인성을 가진 분들이 또 이런 테러를 가담하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4월 총선이 있잖아요. 체감하기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 뭐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 당연한 거죠. 네, 최근 경호 태세를 강화한다라고는 하지만 50명, 100명 그 이상의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작정하고 일을 벌이겠다라고 하면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가장 소통을 먼저 해야 하는 역할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극적이 된다면 정치 풍토에서도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경찰의 브리핑을 보니까 전담 보호팀을 총선 전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팀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선거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 어떤 사정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서울로 이송을 해 간 거에 대해서 부산시 의사회도 좀 강하게 비판 성명을 내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는 운영평가 전국에서 1위를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외상센터입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조치를 못해서 외상센터에서 이송을 한 첫 번째 환자가 이재명 대표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산대병원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외상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던 적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호 환자를 이 지도자급 정치인이 하신 것은 이 지방의료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평론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대병원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특히 정치인은 공인은 국민의 상식에 근거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치 신뢰의 향상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개정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은 국회에서 바꿔줘야 하는 조항입니다. 언제 바뀌어질지 또 실제 바뀌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한국산업은행의 본사를 서울로 명시한 은행 법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을 여부 도시에 국제 금융기능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국회 입법 결단을 촉구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해를 넘겼습니다. 관련법 개정 올해는 가능할까요? 산업은행 하면 이제 우리 시민분들 가운데는 뭐 여러 은행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설명이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5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네네. 전쟁 네.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을 좀 주도해 왔고, 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 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혁신 성장을 좀 더 선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 개발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을 좀 선도하는 금융 기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정량적인 평가로서는 기업 금융의 전문가 3,000여 명이 내려온다. 혹은 일자리가 창출이 네네. 된다. 이러한 점이 네. 있고 연결된 기업들의 뭐 지부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성적인 가치가 매우 큰 지점입니다. 지역에서도 국가 경제 발전과 그리고 국가의 산업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부산시와 그리고 정부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일극주의가 좀 팽배하다 못해 네. 사회적 인식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무려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순히 부산으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제2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네, 엄청 네. 심합니다. 네, 산업의 유출도 그렇죠. 더불어서 심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우리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가장 큰 업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우리가 평가하곤 합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방을 아주 비대하게 성장시키고 또 수도권과 균형을 맞췄던 그런 전략이었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라는 아주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입지에 있는 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고 또 국정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야당에서 이 정부의 과제라는 이유로 이렇게 발목 잡고 도와주지 않는 점,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희망적인 것은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좀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의 비판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여의도 의회에서 외면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정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것도 정치만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선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도 구분응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네. 어느 정도의 행정 절차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법 개정이 된다라면 확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네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급해진 상황일 뿐이고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개정안 승인과 다르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 산업은행의 의지가 없다면 완전한 이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은행 또한 노조와의 협의 그리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산업은행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 지자체와 좀 더 비전과 그리고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인프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핵심적인 기능까지도 모두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절차도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저희는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을 뽑아 놓았는데 적극성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우선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네네.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 1조를 개정만 해주면 산업은행은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 1조를 개정해 주시면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다라는 문구를 부산에 둔다 혹은 전국 어디에 둔다로 개정만 해주시면 산업은행은 오는 겁니다. 다른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주셔서 산업은행이 빨리 부산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엑스포와 관련됐던 부산의 양대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0 엑스포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5년 6개월 앞당겨 조기 개항을 추진했었습니다. 엑스포는 불발됐지만 2029년 12월 개항 목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부지 조성 등 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만들어집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엑스포 유치와 무관하게 정부는 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조 원을 들여 북항 일대 228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짓고 마이스 산업을 유치한다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일정대로 2027년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상부시설 엑스포 계획이 없어지다 치더라도 하부인 그 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유치 성공을 전제로 한 부산의 현안 사업들은 차질 없다는 게 정부와 부산시 입장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 그리고 결정된 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덕 신공항 기본 계획이 12월 28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23년 8월에 발표되었던 내용과는 동일했습니다. 네네. 65년까지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26만 명, 화물은 33.5만 톤 규모로 그 항공 수요를 예측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해진 것은 개항 시기가 2029년 12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공항 지원 시설은 30년 준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지만 2024년 4월 정도쯤에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제 공단에서 이 건설공단이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될 올해 것입니다. 4월이네요. 네, 올해 네네. 4월입니다. 네. 총 사업비는 13.5조 원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이전에 샀다와 그리고 기재부 적정성 검토 때보다는 1조 원 정도가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네네. 일단 지금부터는 빠르게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상 업무가 좀 종료가 되고 나면 24년 1월 지금부터 여객 터미널에 대한 국제 공모와 부지 조성에 대한 이제 턴키 발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24년 12월부터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만의 비전을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건지 전망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혹시 뭐 남은 과제가 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3단계까지 완료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가덕공항은 4년 8개월,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이제 건설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당연한 거지만 저는 안정성은 조금 우려된다. 이 공기 자체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기간 중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혹시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비 확보입니다. 이 13조 5천억이라는 예산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딱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또 우리 국회에서 치열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4월에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들께서 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무리 없이 계속 잘 받아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하고 또 부산의 도심, 해운대 노모까지를 연결하는 게 BUTX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뭐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계획 중이고 그리고 이것이 BTO 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덕 신공항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2029년에 함께 완성이 되어야 할 텐데 BUTX가 앞두고 있는 행정 절차만 해도 굉장히 무수합니다. 이것만 해도 아무리 빠르게 해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게 되면 2025년이나 2026년에야 공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부산이 부전 마산선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죠. 준공이 네, 되지 네. 않은 네, 상황이 네. 있습니다. 공사에는 항상 공기 연장이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망에 대해서도 BUTX라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단 녹산선이나 그리고 부전 마산선 그리고 BRT를 이용한 다양한 교통망의 연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기대를 크게 가지고 바라보다가 지금은 그 시선이 좀 우려로 바뀐 곳이 바로 북항 2단계 사업입니다. 자, 공공기관들을 비롯해서 태도가 좀 미온적이다 또는 발을 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게 내용과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네네. 이게 북항 2단계 이 재개발 자체가 엑스포를 거의 원포인트로 하다시피 네. 언론에서도 네. 관에서도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스포는 결국에 유치는 실패했고 당연히 이 북항 2단계 재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동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어떠한 이 사업에 대한 공익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네.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께서 북항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자세가 다소 지금은 냉소적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업무에 돌입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항 1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 1단계도 완성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사실상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고 오페라 하우스도 여전히 지지부진인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2단계를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 보니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나 혹은 공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죠. 투자를 투자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싶지는 거죠. 않은 네네.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비가 기존에 4조 원이었습니다만 PF 시장에 대한 문제나 금융시장의 악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의 상승 등을 통해서 최대 1조 원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네.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더욱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산항만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투자를 약속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참여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후폭풍을 조금은 지자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엑스포와는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와 시의회도 이 부분을 지금 핵심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동력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동력. 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엑스포에 매몰되어서 왔기 때문에 또 다른 국제 행사 아젠더를 띄우면서 동력을 불어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고 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엑스포랑은 별개로 북한은 원래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 사안으로 이 재개발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력을 살려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덕도 신공항하고 북한 재개발 문제는 우리 부산의 사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25가구로 지난해보다 10,000가구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입주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정비 사업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33만 4,205명으로 전년도보다 4,800여 명이 줄었고 2년 전보다 10,0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1.5명, 중고등학교 각각 24.6, 20.7명으로 2년 전에 비해 최대 1.8명 줄었습니다. 16개 구군과 일반 병원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운영 4년 만인 지난달 31일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부터 PCR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지난해 촬영 지원작 118편을 집계한 결과 해운대구에서 62편이 촬영돼 가장 많았고 이어 수영구 48편, 기장군 37편 순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전당은 10편의 작품에 등장해 단일 장소로는 가장 많은 로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항공 여객은 지난해 642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7% 회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인천공항 79%, 김포공항 74% 등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본 여객 비중이 40%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의 37%와 비교해 일본 노선 편중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여겨지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됐다. 이제 머리를 맞대 정치 문화의 혁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긴 한데 꼭 선거를 앞두고서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평소 제발 이런 정치 문화가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